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17편. 개성공단 폐쇄. 내가 선수 쳤다. 뻗대던 북. 그제야 꼬리 내렸다. 나의 인생은 북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만 16세 때 북한은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특수부대를 청와대 부근까지 내려보냈고, 그로부터 6년 뒤 어머니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암살범의 흉탄에 돌아가셨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심하시던 기억도 생생하다.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준 북한이지만 나는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북관계가 언제까지나 과거의 대결과 충돌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사실 아버지도 강력한 반공 정책을 폈지만 북한과 평화 공존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다.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한 동시 UN 가입을 제안했던 1973년 6월 23일 선언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금은 전문가들밖에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1974년 8월 15일에도 아버지는 경축사에서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과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 같은 획기적 대북 제안을 발표하셨다. 나의 공식적인 대북 구상은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윤곽을 선보였다. 나는 당시 연설에서 북한의 위기 조성, 협상과 보상, 또다시 위기 재발, 협상과 보상이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존의 틀을 넘는 포괄적인 구상, 즉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18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2011년 8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새로운 한반도를 위하여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남북한이 서로의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 외교 Trust Politic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놓아야 한다며 균형 정책 Alignment Policy를 제시했다.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협상을 추진할 때는 매우 개방적으로 나서자는 게 균형 정책의 요지였다. 이렇게 진전한 나의 대북 구상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집결됐다. 나는 2012년 11월 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고자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호혜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동적인 상황에서도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 대원칙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 응징하지만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면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이었다. 대선 캠프에 외교안보 공약 자문팀에 있던 윤병세 이후 외교부 장관, 한기범 이후 국정원 1차장, 백승주 이후 국방부 차관, 같은 분과 오랜 토론 끝에 마련한 내용이었다. 또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도 대선 캠프에서 각자 팀을 꾸려 안보 분야와 대북 정책에서 깊이 있는 조언을 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힘을 보탰다. 북 3차 핵실험 뒤 MB 만나 정파 떠나 합심하자. 하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해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북한이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였다. 나는 당시 대선 유세에서 은하 3호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며 국제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에 함경북도 길죽은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이다. 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나는 이 대통령에게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냐며 이럴 때 정파를 떠나 합심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서 조그만 틈도 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다음 날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당시 일각에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그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북 유화 노선에 가까운 것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북한의 도발은 결연히 응징하는 게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이었다. 나는 그해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속해서 긴장의 강도를 높였다. 아마 한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도발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응할지 테스트를 해보려는 듯했다. 3월 5일 북한은 천안함 폭침 도발 등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인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을 조선중앙TV에 출연시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한 것이다. 그 다음 날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최종 수표 서명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상태라며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나는 3월 10일에서 21일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매일 늦은 밤까지 관저에서 직통전화로 참모들로부터 북한 동향 보고를 받았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아예 청와대에서 숙식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관련 참모들도 24시간 비상대기였다. 북한은 3월 26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부대와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 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그 다음 날은 유일한 남북소통 채널이었던 군사당국 간 통신선까지 끊었다. 하지만 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4월 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절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인 개성공단까지 끊겠다고 나왔다. 4월 8일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측 인력들을 전부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미 4월 3일부터 남측 인원의 공단 진입을 막고 있던 차였다. 나는 4월 11일 북한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지만 3일 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화 제의는 빈겁대기라며 거부했다. 북한은 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식량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비인도적으로 가로막았다. 공단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끌려다닐 순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참모들과 상의한 뒤 통일부에 대북 통첩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4월 25일 오전 통일부는 대변인 회견을 통해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그것도 거부한다면 우리도 중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개성공단 인력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답변 시한도 아예 26일 오전으로 못 박았다. 예상대로 북한은 다음 날 회담을 거부한다고 나왔고 나는 그렇다면 계획대로 인력 철수를 시작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북위협에 보상하는 식으론 북핵 해결 못한다. 27일 체류 인원 126명이 무사히 귀환했고 30일에 43명이 추가로 귀환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임금 미지급분 해결을 요구하면서 7명이 계속 잔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이 7명이 자칫 북한에 장기 영유되는 일이 없도록 돈 문제는 빨리 털어버리라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결국 마지막 7명도 5월 3일 돌아오면서 개성공단 철수가 완료됐다. 나는 그날 마지막 1명까지 무사하게 귀환했다는 보고가 올 때까지 청와대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마 김정은 정권은 공단 폐쇄 협박을 하면 한국 정부가 군사훈련 축소 연기와 같은 유화적 조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협박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놓고 회의를 할 때 너무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취임 전부터 북한의 위협에 자꾸 보상을 주는 방식으론 절대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아무리 협박을 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었다. 대신 북한이 조그만 조치라도 약속을 꾸준히 지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교류를 하면서 상호 신뢰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했다. 서로 아무런 신뢰가 없는데 갑자기 북한과 정치적, 군사적 협상을 벌인다는 건 나중에 틀림없이 휴지 조각이 될 합의문을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서도 늘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다. 우리가 연간 1억 달러를 북한에 주는 것인데 그 돈의 상당액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는 구조였다. 과연 그래도 괜찮은 건지 걱정스러웠다. 그 돈이 핵 개발에 쓰일 수도 있었다. 임금을 한화로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군사비 전용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한국 경제에도 보탬이 됐을 텐데 이미 공단 출범 때부터 결정된 방식이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남북 간의 충돌 사태가 악화하면 개성공단에 우리 인력 수백 명이 고스란히 북한의 인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악몽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침묵하던 북한은 6월 6일 갑자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를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할 것을 제의한다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평통은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그런 제의를 할 것이란 사전 정보는 전혀 없던 상태였다. 나는 그날 보훈병원 방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된 원칙적 자세를 견지한 게 결국 북한을 움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한중 정상회담 6월 27일을 앞둔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았던 점도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순탄치 않았다. 북한이 우리 측 수석대표 당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지위를 트집 잡아 6월 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당국 회담을 무산시킨 것이다. 북한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면서 한국에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평통 서기국장이면 우리로 치면 잘해봐야 차관급이다. 북한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이 나오면 몰라도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온다면 우리로선 통일부 차관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이 차관급인 내각 책임 참사를 단장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장관급으로 인정해주고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경우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통일부에 직접 정확히 수석대표의 격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니 북한은 또다시 끌려다닐 수 없다는 식으로 판을 깨버렸다. 내가 베이징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한 이후 7월 3일 북한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장마철 대책 마련을 위한 접근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일단 당국 간 실무회담부터 열자고 역제의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슬그머니 공단을 재가동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통일부에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실무회담이 시작됐다. 하지만 북한은 인력 안전과 기업 자산 보호 대책부터 세우라는 우리 요구는 무시한 채 계속 공단을 일단 가동부터 하고 대책은 추후 논의하자는 식으로 버텼다. 급기야 7월 2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6차 회담 때는 북측 관계자들이 프레스센터에 난입해 공업지구가 파탄나면 개성에 다시 우리 군대가 들어오게 된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나는 이런 식이라면 북한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봤다. 7월 28일 6일자의 장관이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북한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에 8월 7일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단 폐쇄의 실무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1시간 만에 북한은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해왔다. 북한이 우리 조치에 즉각 반응한 것으로 봐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해 본 셈이다. 8월 14일 최종 7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남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운영 보장, 신변안전 보장, 기업자산 보호, 국제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 보장, 남북 공동이 구성해 합의 이행, 설비 정비 및 재가동 위해 노력이라는 5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4월 8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한 지 129일 만이었다. 우리로선 100% 만족할 성과였다곤 할 수 없지만 과거 북한의 행태와 비교하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은 틀림없었다. 나는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음 날 파리로 경축사에서 개성공단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DMZ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성공단 합의 뒤 긴급히 삽입한 내용이었다. 북한은 3일 뒤 조평통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요구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였고, 북한이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 인정도 않고 재발 방지 신변안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섣불리 관광 재개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먼저 진행하되 금강산 관광협의는 한 달 뒤에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을 별도 사안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이번에도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북한이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일방적 연기, 천륜 거스른 북, 순조롭게 나가는 것 같았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9월 25일부터 30일은 북한이 상봉 4일 전인 9월 21일 갑자기 일정 연기 통보를 해 좌절되고 말았다. 북한의 행태는 천륜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60년 동안 그리던 혈육을 만날 기회가 물거품이 된 이산가족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이다. 북한 조평통은 상봉 행사 연기 이유로 남조선 보수패당의 악랄한 대결 소동을 들면서 최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남한 정부의 원칙론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떠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임을 무시한 파렴치한 날강도 행위라고도 했다. 게다가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거론하면서 진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게다가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챙길 건 챙겼으니 다시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뻔했다. 역시 북한과의 대화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한국에선 국가 운영의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되는 인도주의가 북한 정권엔 달러벌이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이산 가족들에겐 이번이 가족 상봉의 마지막 기회였을 것으로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